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핵으로 3에서 10마이크로미터 직경의 핵은 세포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요한 세포 구성 요소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삼투와 여과, 능동수송의 개념, 세포질 속 소기관들과 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삼투와 여과, 능동수송의 개념, 세포질 속 소기관들과 핵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수송의 한 방법입니다. 삼투 현상 또는 삼투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용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가 반투과성 막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에 특정 용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제 고농도가 되겠죠. 여기는 저농도입니다. 저농도인데 이럴 때 이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는 고농도고 여기는 저농도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고농도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수분이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이 말은 A 공간과 B 공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적혈구 세포나 또는 다른 실험을 가지고 한번 예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투과성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용기 속에 소금이 3% 정도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3% 들어있어요. 여기를 증류수에 이렇게 이 용기를 집어넣으면 이 투과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죠. 근데 물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Na 플러스 이온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반투과성이라는 얘기는 특정 이온의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성질의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저장액, 그리고 이 안에는 고장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질의 이동은 고장액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투과성 막 때문에 용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저장액에 넣으면 용질이 못 나가고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용액이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금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같아질 때까지 수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다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물 기둥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물 기둥의 압력, 그러니까 내려가고자 하는 압력과 물이 들어오고자 하는 압력, 올라가는 압력이 수평이 될 때까지 물의 이동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혈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적혈구가 이 용기 안에 증류수 안에 적혈구가 들어갔다고 하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적혈구는 결국 나중에 이렇게 터져서 용해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등장액에 있을 때와 저장액 또는 고장액에 있을 때 삼투 현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김장할 때 그 배추를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는 상황들을 아마 보셨을 건데,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바깥쪽이 고장액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지는 않고 대신에 배추 속 세포 속에 들어있는 물이 이렇게 빠져서 숨을 죽인다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탱탱했던 배추잎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던 수분이 빠져나와서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장액에서의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과는 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압력의 차이가 있으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용액이 이동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의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용매 속에 녹아있는 용질이 걸러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피 드리핑 하잖아요. 드립할 때 필터 쓰죠. 그 필터가 종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이 필터 위에 커피를 얹고 이렇게 드리핑을 할 때, 커피보다는 커피 가루 사이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용출된 성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커피 가루는 대부분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막의 구멍보다 큰 것들은 걸러지고 작은 것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을 여과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4가지 수동수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능동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성은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송에 에너지가 이용되는 방법인데, 조금 전처럼 수동수송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에 능동수송이 일어나고, 이럴 때 주로 뭐가 사용이 되냐 그러면 캐리어, 운반체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1차 능동수송, 그리고 2차 능동수송, 그리고 대량 수송,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차 능동수송은 에너지 물질인 ATP, 즉 다시 말해서 ATP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어떤 특정 물질이 바로 막을 통과해서 움직일 때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ADP 플러스 PI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에너지가 쓰이면서 이 물질이 이 막을 통과하는 그런 형태를 1차 능동수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거든요. NA 플러스는 바깥쪽에가 좀 많고요. K 플러스는 안쪽에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NA 플러스를 바깥쪽으로 퍼낸다는 얘기는 저농도에 존재하는 NA 플러스를 바깥쪽인 고농도인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낸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ATP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거는 나중에 신경세포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능동수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능동수송은 농도를 역행해서 이동해야 될 이제 용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질이 사실은 에너지를 1차에 쓰지 않고 처음에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순행하는 그런 용질이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덤으로 얻어서 이동하는 거죠. 이게 편승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는 용질이 이 그 세포막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AT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물질이 순행할 때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편승하고 이 물질은 다시 나가면서 ATP를 사용하는 2차적으로 ATP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 방식의 편승해서 이제 들어오는 방식을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여기가 장상피 세포예요. 여기가 이제 장내강입니다. 소화된 음식물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 이제 NA 플러스 또 포도당, 글루코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글루코스가 들어오는 방식이 NA 플러스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 수송에 편승해서 이동하는 방식이 이제 2차 능동수송이에요. NA 플러스는 여기가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거든요. 그래서 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는데 이거를 이동시킬 때 수동 단백질을 이용을 해요. 이 수송 단백질이 NA 플러스를 세포 안으로 순행을 할 때 반대로 글루코스는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거든요. 역행하는 방향이잖아요. 역행하는 방향에 글루코스를 편승시켜서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오게 하는 거죠. 이거를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왜 2차 능동수송이냐? 이렇게 들어왔던 NA 플러스가 다시 세포 바깥쪽으로 나갈 때 ATP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2차적으로 AT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능동수송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NA 플러스가 들어오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공동운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Na 플러스가 들어온 대신에 C2 플러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잖아요. 이거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공동수송이긴 하지만 이거는 역방향 운반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왔던 Na 플러스는 마찬가지로 2차로 ATP를 사용해서 세포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량 수송이 있습니다. 대량 수송은 이렇게 이제 이온들이 아니고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들 또는 작은 물질 조각 등, 예를 들어서 먼저 세포막의 일부라든지 또는 소포에 둘러싸여 있는 이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포 바깥쪽이나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방식을 대량 수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 두 가지가 있어요.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엑소사이토시스는 세포 밖으로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수용체 세포 내 유입입니다. 이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제 이런 분자들이 이제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선생님이 세포막의 특성 중에 유동성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세포가 이렇게 안쪽으로 함입을 합니다. 이렇게 함입을 하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주머니에 싸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안쪽에 있는 막은 안쪽끼리, 바깥쪽에 있는 막은 바깥쪽들끼리 퓨전이 일어납니다. 세포막이 퓨전이 되는 거죠. 융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세포 바깥쪽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주머니 속에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소포가 안쪽에서 그러니까 주머니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 물질이 담겨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세포 내 유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포 외 유출은 반대 방식이에요. 반대 방향이고,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 소포가 사실은 백혈구의 그 포식 세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왔던 물질들을 전부 분해하고 이제 찌꺼기들은 이제 바깥쪽으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게 이렇게 이동해서 이 막하고 융합을 합니다. 퓨전하고 퓨전된 부분에서 이렇게 벌리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틈이 생기겠죠. 그 틈으로 이렇게 이 소포 안에 있는 물질을 반대로 세포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엑소사이토시스, 세포의 유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능동수송의 형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세포질 속의 소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앞차시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건데 그림만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가 세포질 그물이에요. 여기 핵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구조체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핵막이고 여기 핵 구멍이고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소포체 관들입니다. 한번 보시고 세포질 그물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세포질 또는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저장 또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그 소포체 주변에 이렇게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리보솜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이 많이 붙어 있는 소포체 세포질 그물을 rub endoplasmic reticulum, 그러니까 과립 세포체 그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보솜이 없는 이런 부분은 무과립 세포질 그물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질에서 생성되는 이제 그 리보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뭐 따로 DNA 로부터 DNA 익스프레션 유전자 표현할 때 그때 따로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DNA로부터 사실은 RNA를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RNA가 이제
전사되는 거예요. DNA의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이제 정보를 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핵물질이 RNA거든요. 근데 RNA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리보소말 RNA,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랜스포 RNA, 그리고 메신저 RNA가 있는데 DNA의 유전 암호를 그대로 사진처럼 찍어서 전사한 핵이 바로 메신저 RNA예요. 이 메신저 RNA는 유전 정보를 해석하는 게 리보소말 RNA예요. 이 리보소말 RNA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핵에서 만들어지겠죠. 핵의 DNA로부터 리보소말 RNA를 만들고 여기에 이 리보소말 RNA하고 결합하는 이제 단백질들이 들어와서 리보소말 RNA를 만들고 이 리보소말 RNA는 핵공을 통해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 들었던 리보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큰 단위, 여기는 작은 단위인데 실은 이제 리보소말 RNA 종류가 이제 두 가지인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작은 단위는 약 30 리보소말 RNA, 그리고 이제 큰 것은 80S 리보소말 RNA인 거예요. 그게 합쳐지면 리보솜이 되고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tRNA는 뒤쪽에 가서 이제 따로 소개는 하겠지만 이 리보솜이 메신저 RNA의 유전 암호를 해독을 할 때 그 해독이 된 아미노산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수송하는 RNA가 트랜스포 RNA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골지체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그 물질들이 이리 들어와서 포장하고, 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축하고, 그리고 지질 분자하고 결합해서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포에 저장을 했다가 세포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골지체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안에는 합성된 물질들,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소포를 통해서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분비소포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엑소사이토시스와 같이 세포막과 융합해서 소포 내 내용물이 외부로 방출될 때도 바로 이런 소포를 활용을 하는 거죠. 분비소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에요. 네.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같은 경우는 엔도크라인 시스템 내분비계하고 신경계에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 중에 아주 중요한 소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해소체와 과산화소체예요. 용해소체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강력한 분해 요소가 50여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효소를 가지고 있다가 불필요한 물질들이 있으면 이 소포 안으로 융합시켜서 물질들을 분해하고 또 필요한 물질은 다시 재흡수하고 찌꺼기는 세포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과산화소체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수가 굉장히 강력한 산화력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세포 자체에 이런 강력한 산화 성분이 들어있으면 세포 자체가 문제가 돼요. 왜냐 그러면 다 이것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H2O2를 무독한 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이제 그런 효소가 과산화수소, 카탈레이스 효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이나 콩팥같이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세포에 특히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이 이제 방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용해소체의 작용이에요. 여기는, 물질의 대량 수송하는 방식이 한 방식이잖아요.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용해소체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제 소포와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걸 파고사이토솜이라고 하는데, 융합이 돼서 여기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여기 이 소포 안으로 들어왔던 이물질들을 이렇게 제거하게 되는 거죠. 분해해서. 필요한 성분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시 역방향으로 해서 세포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네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막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것도 뒤쪽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막이 있고 또 속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음막이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 막에 전자 전달 효소들이 있어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 효소들에 의해서 ATP를 합성을 해요. 그래서 ATP 생성 공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뼈대에는 미세관, 미세섬유, 중간섬유 이것도 아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모나 편모는 우리 세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동성이 없어요. 동물 세포,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그런데 일부 여러분들 기관지라든지 또는 정자와 같은 그런 세포들에는 선모나 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 표면으로 세포의 운동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특히나 그 편모 같은 경우는 세포 자체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미세 육모 같은 경우도 세포막이 이제 확장된 거기는 하지만 선모나 편모처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흡수할 때 표면적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포가 특히 미세 육모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핵 있습니다. 핵은 중요한 것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유전 정보를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염색체 또는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유전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진핵생물은 DNA를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보조적으로 RNA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 속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염색질인데 그게 바로 이제 DNA입니다. 이 DNA가 바로 그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화되어 있는 이제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DNA를 먼저 좀 살펴보죠. 그리고 이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DNA가 가지고 있는 암호를 그대로 복사한 게 바로 RNA예요. 그래서 이 복사된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유전자 발현 과정입니다.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현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DNA와 RNA는 사실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그 기본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하죠. 여기를 보죠.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뉴클레오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뉴클레오티드가 기본 핵산, 우리나라 말로는 핵산이라고 합니다. 이 핵산은 기본적으로 성분이 이거를 리보스, 디옥시리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인산이 결합이 되어 있고, 디옥시리보스 있고, 그리고 이 1번 탄소에 염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산, 그 다음에 리보스, 혹은 또는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여기가 염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뉴클레오티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보스를 사용하는 핵물질인 RNA예요. 리보스 RNA, 리보 뉴클레익 엑시드라는 용어를 쓰고, 디옥시리보스를 쓰면 DNA라고 합니다. 디옥시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는 이렇게 되어 있고, DNA나 RNA의 염기는 기본적으로 DNA 먼저 하죠. DNA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퓨린 베이스, 여기를 피리미딘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시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바로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에는 특정 형질을 담당하는, 즉 특정 단백질을 담당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를 유전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의 색깔 또는 머리카락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구조 단위를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유전자 단위의 뉴클레오티드가 바로 염색체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발현 단계를 보면 첫 번째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전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유전자에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가 염기 서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기 서열로 이렇게, 염기 서열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이 달라집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주형으로 해서 새롭게 합성이 되는 여기 RNA를 메신저 RNA, 이제 RNA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RNA가 이제 복사된 거죠. 이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리보솜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리보소말 RNA에서 이 코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DNA 가닥인데 ACC, AAA 이렇게 이제 염기서열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씩을 암호화해서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을 해요. 이걸 트리플릿 코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세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대로 복사를 했으니까 UGG, UUU, GGC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게 되는데 UGG는 트립토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UUU는 페닐알라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RNA 코돈표라고 그래서 UUU 한번 볼까요? 예, UU 그다음에 U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UUU는 페닐알라닌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트립토판, 그다음 페닐알라닌, 글라이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결합시키면 여기가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아미노산이 몇 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펩타이드라고 하고요. 실제로 기능적 단백질은 이 펩타이드가 이제 프로세싱 돼서 기능적 단백질로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을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백질 합성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삼투와 여과, 능동수송의 개념, 세포질 속 소기관들과 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